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핸드폰을 고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얼굴 보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2시간 정도, 오늘 하고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3단원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거 해수의 성질 파트에서 온도랑 용존 산소량 2개 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염분이랑 밀도까지 보고 나면 아마 3단원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전에 웬만하면 다 진도가 끝나는 거니까 평가원 시험 준비 잘하고요. 그 다음 학평이죠. 학평 시험 잘하고요. 준비 잘하고요. 쌤이 시간이 되면 작년이랑 재작년 학평 문제를 올려놓고 필요한 문제, 이거는 꼭 봐야 된다 라는 문제들 몇 가지만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다 강의 영상을 올려놓을 거니까 학평에서 지구과학 점수를 좀 잘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꼭 봅시다. 꼭 알겠죠? 꼭. 먼저 이제 오늘 3단원에서 두 번째 파트 바다 볼 겁니다. 바다, 해수의 성질. 이전까지는 이제 뭐 태풍이라던가 온대저기압이라던가 이렇게 바다 말고 대기, 우리 공기 중에서 일어났던 변화들, 그 다음에 기상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바다 그 자체, 해수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알겠죠? 이 파트는 4단원과도 연계가 좀 되니까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넘어갈 것 같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공부할 친구들은 여기, 공부할 친구들은 아니죠. 모든 학생들 출제 포인트 일시 정지하고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필기했죠? 오늘 볼게. 여기 있는 수온이랑 용존산소량이 안 나와 있네요. 용존산소량도 어쨌든 나오긴 합니다. 봅시다. 표층수온의 분포, 표층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층수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바다 겉표면 표층의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일 큰 요인은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쭉 봤을 때 적도에서 가장 많고 고위도로 갈수록 적어진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표층수온 가장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 플러스 추가로 뭐 알아야 됩니까? 계절별로 봤을 때 여름철이 북반구 기준입니다.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더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거는 적도 부근에서 가장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한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같은 온도를 가진 등온선이죠. 등온선을 쭉 이렇게 그려봤을 때 위도와 보통 나란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갈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갈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등온선이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한다 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륙의 분포도 영향을 준다. 대륙의 근처에 있으면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열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비열? 옆에 설명 잘 나와 있죠. 비열이란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어. 이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어느 정도 되냐가 비열인데, 뭐 질량 1g 물체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건데 쉽게 말하면 얘가 잘 데워지냐 아니면 좀 덜 데워지냐 이거예요. 우리 프라이팬이랑 물 2개랑 봤을 때,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프라이팬을 탁 피면 금방 달아오르죠. 물은 라면 끓이려고 켜놔도 한참 뒤에 끓죠.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해양은 비열이, 대륙은 비열이 작고 해양이 크다 이 뜻인 거죠. 대륙은 비열이 작고 해양은 해양보다 빨리 데워지니까 대륙은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어요. 반면 바다는,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대륙풍, 해양풍, 이렇게 해력풍 부는 거, 해력풍 부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육지가 많은 북반구에는 남반구보다 육지가 많죠. 수온이 높다. 대체적으로 높다. 왜냐면 육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육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난류가 흐르면 수온이 높고 한류가 흐르면 수온이 낮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난류 한류는 뭔지 알겠죠? 난 따뜻한 난자, 한 차가울 한자 해서
난류는 저에서 고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한류는 고에서 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따뜻한 물,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인데 우리나라가 되게 그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거 좀 지울게요. 세 개 다 했죠? 잘 안 지워지네요 또. 우리나라 이 표충 수온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 동해안은 난류와 한류가 딱 만나는 지역이에요. 위에서부터는 따뜻한 난류가 이렇게 오고요. 위에서는 따뜻한 난류란다. 한류가, 색깔이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간지러워. 위에서부터는 차가운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밑에서부터는 따뜻한 난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딱 동해안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존재하고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부르죠. 조경수역. 알고 있습니까? 조경수역. 그러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찬물,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또 차가운 물에는 용존산소량도 많고 뭐 염류도 많고 영양 염류도 많기 때문에 요들이 만나는 요 지역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걸 조경수역이라 부른다. 그러고 봤더니, 그래서 동해안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거 쌤이 뒤에다가 필기하는 거 좀 볼게요. 교과서로 따지면 143페이지입니다. 교과서 말고 보충교재. 보충교재 143페이지 보면 요 그림 나와 있어요. 요걸 먼저 보고 하는 이유가, 방금 설명했던 난류와 한류의 영향도 받는다, 표충수온은 난류와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그 영향을 받는 여기가 동해, 우리나라 동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잘 봐요. 그림이 잘 보이려나?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 거기는 잘 보이죠? 여기 26도고요. 동해 아래쪽 이쪽 26도고요. 위쪽은 약 20도에 해당해요. 위쪽은. 아래쪽은 26도, 위쪽은 20도예요. 온도 차이 얼마입니까? 한 6도 정도 차이 나죠. 반면에 서해 볼게요. 황해. 아래쪽은 27도고요. 위쪽은 25도예요. 끼케야 26도, 25도 이렇게 되죠. 차이 얼마나 합니까? 한 1에서 2도밖에 차이 안 나요. 겨울철도 볼까요? 여기 겨울철이죠. 여기 12도고 여기 몇 도입니까? 그림 잘 안 보여요. 2도네. 여기 한 10도 정도 차이 나요. 여기는. 반대 여기는 8도, 8도, 4도죠. 여기는 4도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특징적인 게 남쪽과 북쪽의 온도 차이가 크다. 어디보다? 서해안보다. 동해안은 남쪽과 북쪽의 온도 차이가 서해안보다 크다. 왜? 아래쪽에는 난류가 올라오고 있고 위쪽에서는 한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있는 위쪽은 차갑고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아래쪽은 따뜻해지는, 그게 난류와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의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동해안은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흐르는 한류와 난류의 이름은 나중에 사단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해안은 표충 수온의 차이가 크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황해 한번 볼게요. 황해는 겨울철에는 약 6도, 4도, 막 8도 이렇죠. 4도에서 약 8도 정도 겨울철의 수온입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25도에서 27도 정도죠.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머리를 보고 하면 돼요. 연간 연교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6도라 치고 여기 5도라 치면 한 21도씨 정도 차이 나요. 21도씨의 연교차, 수온의 연교차가 약 21도씨 정도 나요. 항해는. 반대로 동해는 여기 한 25도 정도 되죠. 여기는 한 8도라 할까요? 8도? 10도? 10도? 한 25도랑 한 10도니까 한 15도 정도 차이 나요. 동해는 연간 그 수온의 차이가 15도씨인 반면 황해는 연교차가 21도씨다. 누가 더 계절별로 그 수온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죠? 황해 쪽이 훨씬 더 많이 나고 있죠. 서해가 훨씬 더 많이 나요. 그 이유는 아까 배웠던 비열과 연관이 있어요. 동해는 수심이 좀 깊은 바다고요. 우리나라 중에서. 황해는 수심이 굉장히 얕은 바다에 속해요. 여기는 물이 적고 여기는 물이 많아요. 다시 서해는 물이 적고 동해는 물이 많아요.
물이 비열이 크다 했어요. 온도를 높이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근데 물이 많으면 그만큼 온도를 높이는 게 더 힘들 거고요. 그만큼 식는 것도 천천히 식을 거예요. 반대로 물이 적은 황해는 금방 데워지고 금방 식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같은 물이라도 물량이 동해가 더 많죠. 그러니까 물 2리터 끓이는 거랑 물 20ml 끓이는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굉장히 적고 물이 많아. 그럼 똑같은 온도에서도 이쪽은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고요. 여긴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황해가 연교차가 더 크게 발생한다. 이게 뭐 때문이다? 수심의 차이다. 수심. 황해는 수심이 얕고 동해는 수심이 깊다. 플러스 비열. 물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면 앞의 내용에서 표층 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좀 보고 하면 좋겠네요. 아까 쌤이 등수원선은 대체로 위도가 나란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위에 필기해놨죠. 그 다음에 나란하지 않은 것이 간혹가다 나와요. 여기는 해류나 용성. 해류는 아까 봤던 난류나 한류고요. 용성은 아래에 찬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용성이라고 해요. 차가운 물이 아래쪽에 있던 차가운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용성이라고 한다. 그 용성은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또 4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용성의 영향도 있다. 넘어가서 이제 위도별, 계절별 표층수온. 잘 안 지워지기 시작했죠. 분필로 딱딱하면 좀 쓰는 맛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의 기관지 안전 그리고 선생님들의 기관지 안전을 위해서 보도마카 좋아요. 위도별 봤을 때 0도씨 적도 0도씨란다. 다시 위도 0도 적도에서 수온이 가장 높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든다. 등수온선은 이렇게 있다 라는 것까지 봤고, 이제 한 지역의 수심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온의 연직 분포를 볼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을 겁니다. 지구과에서 또 배우는 거죠. 다 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한 군데에서 보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지역 바다를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수온을 측정해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대요. 가로축이 수온이고요. 세로축이 깊이입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봤더니 처음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요. 왜 유지되나 하고 봤더니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이다. 아래쪽에 찬물, 위쪽에 따뜻한 물이 있는데 여기 막 섞여서 그 중간 정도에 되는 온도를 딱 맞추는 게 혼합층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는 층이다 해서 혼합층. 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층이 딱 나와요. 이 층을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수온 약층의 뜻은 수온이, 물의 온도가, 약자가 우리 도약하다 들어봤습니까? 도약. 펄짝 뛰다. 도약. 수온이 갑자기 확 뛰면서 변하는 층이다 라고 해서 여기 있던 온도가 이만큼 내려갔는데 수온이 쭉 변하죠. 수온의 변화층이 크다. 수온이 급하게 펄짝 뛴다 라는 의미로 수온 약층이다 라고 불러요. 여기는 위쪽은 높고 아래쪽은 낮죠. 우리 기단에서도 봤듯이 찬 공기는 아래쪽에 있으려고 하고요.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있으려고 하죠. 물도 마찬가지죠.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차가운 물은 아래쪽으로. 그러고 봤더니 따뜻한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에 있어요. 원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대류가 안 일어나고 이대로 딱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혼합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혼합층, 맨 위에 있는 혼합층과 아래쪽에 있는 심해층 사이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버린다. 여기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요.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얘 때문에. 간혹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있다. 그걸 뒤에 볼 거예요. 용승이라는 단어로. 마지막으로 심해층. 수온이 낮고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냥 쭉 낮은 온도에서 쭉 유지가 된다. 위도나 계절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잘 봐요. 여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각각이 위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거예요. 위도별로. 고위도일 때, 저위도일 때, 중위도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건데
일단 혼합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까 뭐라 했죠? 바람이랬죠. 바람이 강하게 불어. 혼합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아래쪽까지 힘이 전달이 될 거니까 혼합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저위도보다 바람이 강한 중위도 지방에서 두껍다.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깊이, 이 수온약층의 깊이는 중위도 지방에서 가장 깊게 나타난다를 뒤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서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나타나지 않는다. 쭉 심해층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모양을 한번 볼게요. 띡 넘어가면 나와 있어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돼요. 별표만 빼고 한번 지어봅시다. 여기 보면 요 그림을 먼저 보고 요거를 그 다음 해석해 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가로치기 수온, 세로치기 깊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중위도 지방에 해당해요. 중위도 지방. 혼합층이 이 정도 있고 수온약층이 이만큼 있고 심해층이 이렇게 있는 이게 중위도 지방이에요. 혼합층이 두껍죠. 이해됐습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수온은 저위도보다는 낮죠. 중위도니까 태양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뭐 저위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표층 수온 자체가 중위도보다 높죠. 태양 복수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혼합층의 두께는 얕아요. 왜? 바람이 약하게 부니까. 저위도에서는 바람이 약하게 부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수온약층이 시작돼서 쭉 떨어져서 수온약층이 조금 위쪽에서 끊겨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심해층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위도죠. 위도 60도 이상 지역에서는 혼합층이고 수온약층이 없어요. 그냥 이 가장 낮은 온도, 심해층과 똑같은 온도로 쭉 유지가 돼요. 요게 위도별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입니다.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가로축을 위도로 세로축을 깊이를 했을 때 요거예요. 요거 0도에서는 여기까지만 혼합층, 여기까지는 수온약층, 여기서는 심해층. 요렇게. 고위도에서는 다 심해층, 다 심해층 이 말인 거죠. 그냥 그대로. 색깔을 같게 할까요? 다시 처음부터. 아까 고위도가 빨간색이었죠. 요거 전부 다 심해층, 전부 다 심해층, 전부 다 심해층이라고. 이만큼이. 저위도에서는요, 저희도 파란색이었죠. 혼합층은 되게 얕아요. 혼합층이 얇아요. 수온약층도 얇아요. 그리고 심해층이 있어요. 마지막 중위도는 위도 30도 부근이죠. 이만큼이 혼합층. 혼합층 굉장히 두꺼워요. 그쵸? 수온약층도 깊게까지 내려가 있어요. 이만큼이 심해층이다. 혼합층 두꺼워요. 수온약층 깊게까지 있어요. 심해층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 심해층, 수온약층, 요 수온약층의 깊이가 왜 저희도가 더 얕을까요? 라는 것에 대답이 바로 아까 살짝 언급했던 용승과 연관했어요. 용승. 아래쪽에 있던 차가운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원래라면 수온약층도 요만큼까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찬물이 위로 쑥 밀고 오니까 위쪽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수온약층이 위로 올라가는. 찬물이 높이까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수온약층에서 끊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용승에 대해서는 4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4단원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 표층 수온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 이제 이어서 용존산소량 볼 건데 지금 몇 분 지났습니까? 19분. 한 15분 더 해봅시다. 공부하는 친구들 지금 필기 잘 하고 있죠? 쌤이 말 안 해도 알아서 일시정지 하면서 필기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용존산소량은 들어가 있다, 보존되어 있다. 어떠한 용질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다가 되겠죠. 바다 속에 보존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산소의 양도 바다의 해수의 성질 중에 하나겠죠. 바닷물의 해수의 성질 중 하나인 용존산소량. 그 바닷물이 산소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바닷속에 녹아있는 기체를 볼 건데 바닷속에는 CO2, O2, N2 등의 기체가 녹아있고 이게 중요하죠.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는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쌤이 저번에도 설명 한번 했습니다. 차가운 콜라랑 미지근한 콜라 있을 때 찬 콜라는 막 먹으면 목 따끔따끔 할 만큼 되게 탄산이 많이 있는 반면에 미지근해졌어. 그러면은 별로 탄산이 없죠. 찬물의 기체는 잘 녹는다. 이러한 기체들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 중요하다. 찬물의 기체가 잘 녹는다 했어요. 찬물의 기체가 잘 녹는다 끝입니다. 용존산소량 다시 돌아와서 산소의 양이다.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량이 많다. 당연한 얘기죠. 아까 얘기했어요. 따라서 수온이 낮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한류, 아까 말했죠. 한류, 차가운 한류는 용존산소량이 많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따뜻한 물에는 산소량이 별로 없다라는 것. 위도별로 보면 고위도에는 용존산소량이 많을 거고 고위도로 갈수록 많아지고 저위도에서는 적고 당연한 얘기죠. 이제 위도 말고 한 층의 깊이에 따른 산소량을 볼 거예요.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랑 추가로 볼 뒤쪽에 나오는 여기 이산화탄소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별표 칠게요. 산소량, 이산화탄소량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게요. 첫 번째, 산소의 농도가 가로축으로 갈수록 산소의 농도가 많은 거고요. 세로축 밑으로 내려갈수록 깊은 겁니다. 그럼 처음에 한 100m 정도까지를 보면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많죠. 표층, 맨 위쪽에 해당하는 표층에서는 100m 정도까지는 산소가 직접적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공기 중에 산소 많이 있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막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죠. 표층은 그 공기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표층에 있던 산소가 그냥 그대로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살아요. 식물성 플랑크톤도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표층에 해당한다. 100m 정도까지 빛이 도달하는, 그러니까 우리 태양빛은 수심 약 100m까지 도달할 수 있답니다. 거기까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빛이 있어야 광합성이 가능하니까. 바닷속에 사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100m 정도까지 존재한다. 여기 많은 이유는 뭐라고? 표층에 있던 산소가, 대기에 있던 산소가 그대로 표층에서 녹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식물성 플랑크톤 혹은 해양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들이 여기에 다 뭉쳐있다. 왜? 태양빛이 100m까지밖에 못 도달하거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중층 봅시다. 중층 조금 깊어졌어요. 약 800m 정도까지 가면 이제는 광합성에 의한 산소 생성이 없어요. 근데 이 여기도 심해 생물이 살고 있죠. 그래서 호흡밖에 안 일어나요. 호흡. 또 어떤 생물체가 죽었어. 그럼 분해하는데 산소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 소모만 일어나요. 산소 소모만. 소모가 더 크다. 물론 일부 산소를 생성하는 조금은 있겠지만 무시하고 산소가 소모가 일어난다. 그래서 산소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거의 없죠. 800m까지는 거의 없어요. 원래 이 상태로 쭉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는 더 생물이 더 많이 사나요? 왜 갑자기 산소가 증가하죠? 밑에 식물이 다시 있나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르는 일이 뭔가 일어나고 있나요? 그게 심층에서 나중에 배워요. 여기 심층순환과 연관이 있어요. 심층순환을 가볍게 먼저 언급을 할게요. 심층순환이란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바닷물들이 얘는 일로 가고 쟤는 절로 오고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느리게. 눈으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표층순환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냥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 난류 위에 종이배 띄워놓으면 걔는 난류 타고 고위도로 가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는데 심층순환은 눈에 정말 안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 사단원에서 굉장히 심층 깊게 다룰 건데 간단하게 보면 깊은 바닷속에 해수가 계속 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저 밑에서 해수가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극지방에서는 밑으로 내려앉고요. 다시 극방향으로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얘는 일로 내려오고 거기서는 올라와서 다시 일로 오고 중층순환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심층순환이란다.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찬물이 아래로 쭉 내려온 다음에 그걸 침강이라 부릅니다. 우리 지질 시간에도 배웠어요. 침강이라는 단어. 어떤 것이 가라앉는 것을 침강이라고 합니다. 찬물이 극지방의 찬물이 쭉 밑으로 내려와. 찬물이라고 했어요. 쌤이 방금. 차가운 물이니까 산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찬물이 밑으로 쭉 내려온 상태에서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전바다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넓은 바다를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깊은 곳에 해당하는 심층에 해당하는 여기가 심층이죠. 심층 순환에 의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찬물이 산소를 많이 먹으면 찬물이 밑으로 쭉 가라앉은 다음에 바다 쪽으로 쭉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산소가 없어야 정상이지만 그 찬물 때문에 심층 순환으로 들어온 찬물 때문에 거기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는 뭐 영양염류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찬물이 위로 올라오는 아까 용승 찬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승 같은 걸 겪게 되면 플랑크톤의 먹이가 많아지니까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그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도 많아지고 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그냥 다 얘기했다. 이거는 이쪽은요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고 여기는 호흡량이 광합성 양보다 많고 여기는 심층순환 때문에 증가하고. 그럼 이 심층수 찬물 극지방에서부터 가라앉은 이 심층수는 산소도 많고 당연히 뭐도 많겠습니까? CO2도 많아요. 간혹 학생들이 공부를 얕게 한 친구들은 산소가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산소가 적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알고 있는데 바닷물에서 해수에서는요 둘 다 기체이기 때문에 해수의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산소가 많죠. 기체의 용해도가 높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같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여기 가로축 잘 봐야 돼요. 산소의 농도 가로축은 1ml per 리터, 2ml per 리터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 1리터 속에 산소가 3ml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에 속하는데 이어서 볼 이산화탄소에서는요. 가로축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금? 45, 47, 막 51이래요.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용존 산소량이랑 용존 CO2랑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쓰면 항상 CO2 양이 많아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양을 보면 산소보다는 항상 이산화탄소가 많다. 근데 그래프 두 개를 잘 비교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가로축 눈금이나 가로축의 숫자 크기를 잘 안 보고 얘랑 비교했을 때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가로 세로축의 스케일도 잘 봐야 되고요. 항상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많이 존재한다 라는 것.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산소는 애들이 잘 아니까 이산화탄소 가지고 장난도 많이 칩니다. 나와있네 여기. 이산화탄소가 항상 산소보다 많다. 대기의 60배 정도로 가장 많다. 우리 대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보다 바닷물이 60배 정도로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대요. 여기 있다. 이제 표층이랑 심층 이렇게 볼 건데 표층에는 광합성을 하고 있죠. 광합성. 이산화탄소를 먹는단 말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럼 이산화탄소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이해됩니까? 광합성으로 인해서 표층에는 오히려 CO2가 적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호흡밖에 안 일어난다고. 광합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CO2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쪽에는 없어요. 계속 호흡으로 인해서 CO2가 증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 쭉 나타난다. 아래쪽에는 또 심층수에 의해서 또 계속 이산화탄소가 공급된다. 그 다음에 다 했단 말이죠. 쭉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CO2랑 O2랑 어디서 반비례해요? 표층에서만 반비례가 일어나요. 표층이랑 중층에서. 왜? 표층에서는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죠. 호흡보다. 그래서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요.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렇다 해도 절대적인 양은 항상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런 낚시가 나올 수 있겠죠. 표층에서의 산소 농도가 표층에서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보다 더 크다 하면 O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게 틀렸다고요. 항상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많아요. 그런데 경향을 봤을 때 표층에서 이산화탄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표층에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의해서 소모되는 역할이고요. 표층에서 산소는 만들어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표층에서 산소는
다른 층보다 표층에서 많은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다른 층보다 적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산화탄소는 쭉 증가한다. 왜? 호흡만 이제 일어나니까 아래쪽에는. 산소는 쭉 감소한다. 왜? 이제부터는 호흡만 일어날 거니까. 똑같은 말이죠.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니까. 아래쪽이 좀 다르죠. 아래쪽에서 산소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왜? 심층순환에 의해서 찬물이 공급을 해주니까 산소를. CO2는 여전히 많아요. 원래부터 쭉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여기에 심층순환까지 더해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많다.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까지가 영존산소량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수의 염분과 밀도 하고 나면 3단은 끝나겠네요. 다음 시간에 끝냅시다. 다음 시간에 끝내고 이제 등교 수업할 때 복습 쫙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 쫙 복습하고 여러분들 자신만의 탐구 활동들 좀 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